자, 정치권의 이슈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 부산의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좀 시위가 시끌시끌합니다. 예.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 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일단 박중묵 부의장이 의장직 도전을 선언했고 부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이대석 시의원도 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두 분만 하실 것 같지도 않고 또 안승민 의장은 또 연입도 좀 생각하시니까 결국에는 3파전까지 가게 되면 정말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부산시의회는 거의 뭐 47석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3석이 아마 국민의힘이 다 독점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안에서 내부 아마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내부 싸움이 이제 격렬해지면 문제는 감정 싸움까지 치달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후반기 의회 운영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현재 그 전반기 의장을 맡아온 안 의장이 뭐 어떤 결심을 하느냐인데 안 하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하시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파전이 될지 2파전이 될지. 그러면 뭐 합의 추대 형식이 아니라 3파전 양상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투표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투표하면은 내상이 클 것 같은데. 내상이 엄청 크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하반기 시의회 의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합의가 안 되면 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또 맞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선시 의원들 사이에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좀 새로 하고 재선 의원들이 차지한 위원장 자리도 좀 나눌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봤어요. 전체는 아니고 했더니 별로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고 아마 일부 초선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장으로 이제 뽑히신 분이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좀 조각을 해 나가는 그런 형식은 지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선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상 거의 뭐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뭐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의 줄서기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줄서기를 하면 결국은 뭐 투표로까지 가서 누가 당선되면 농공행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농공행상에서 배제된 분들은 또 받기 어렵고 이런 갈등들이 저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좀 시끌시끌한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민주주의고. 뭐 그렇긴 하죠. 민주주의는 절차니까요. 시의회에서 의장이 이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나와서 서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참.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것들 의장도 그렇고 뭐 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위원회 이제 상임위 배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여당과 야당 간에 좀 치열한 경쟁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되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든 부산시 의회는 지금까지 1대부터 8대까지 싹쓸이만 자꾸 시키시니까 이런 좀 아름다운 경쟁과 갈등의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한때 민주당이 또 싹쓸이했을 때 지난번 똑같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걸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 9.19 군사합의 이게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9.19 군사합의에 기반해서 좀 참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안 참는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무기 새로운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반도 긴장을 조금 이렇게 높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번에 쓰레기 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북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우리 한민족을 어떻게 볼까 하는 점에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치닫는 거는. 그래서 조금 남북이 서로의 안보를 위하여서 강화하는 측면은 있어도 또 정치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화해하는 그런 여러 트랙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터질 때 특히 이런 이제 국가 간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갈등 사태가 번지는 데는 원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만 따지는 문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도 북한을 안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점 물론 참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 한 가지가 될 거다. 결국 그래서 저는 윤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뭐 결정들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정치가 굉장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물타는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대응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 정지로 결정한 거는 좀 잘한 부분이다. 저는 결국 폐기라고 하는 정말 강수를 뒀다면 저는 굉장히 정말 정부를 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효력 정지 상태에서 둬서 언제든지 효력을 예. 다시 발동시킬 수 있고 합의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 것.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뭐 폐기를 선언하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갔으면 안 좋겠다 싶은데 모든 갈등은 저는 체인 효과가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연쇄 반응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끊어주는 게 좋다. 한 템포 쉬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윤 정부도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더 나가는 건 조금 깊게 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대북 확성기 문제인데요. 사실 대북 확성기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휴전선 안에 있는 북한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굉장히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뭐 3년이건 몇 년이건 계속 그 방송을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확 한다고 실시를 하지 말고 이걸 하나의 툴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번에 그렇게 대북 방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저쪽에서 북한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발을 한 발짝 내딛지 말고 발을 내디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36개월 군대 생활을 속초에서 하면서 전방 GP에서 정말 36개월 동안 대북 방송을 제가 했고 또 들었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그 무의미한 것들이 좀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민간 단체 대북 전단 관련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물 풍선을 띄울 수밖에 없는 게 열심히 계속 대북 비라들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굉장히 좀 긴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 나올지 북한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정말 팽팽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누가 가져가느냐 여야 중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져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위원장이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가져가는 문제는 저는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법사위 운영이 내놓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극한 대결까지 갔다가 결국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이 아마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완벽하게 할지 알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번 21대 때 원구성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재현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협상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재조정하게 되었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과방위까지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언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을 통제하는 거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잘 협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시작은 아마 지금같이 양쪽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아마 세계 운영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방위가 크게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을 필요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마 탄핵 문제 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마 민주당은 과방위에 아마 목숨을 또 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그래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가져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모두 맞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입법 독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제 해보니까 국회가 계속 파행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또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나눠 갖는 그런 수순이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법사위 같은 거 내놓을 수 없는 게 특검이 앞으로 계속 한 중요한 특검이 4-5개는 만들어질 건데 그 특검이 속도를 내려면 법사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저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법사위가 그래요. 뭐 특검법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원구성 별도로 여야 모두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러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거기다 이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이걸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앞에 두 가지는 저는 다 따라가기가 아실 것 쉬운데 같고. 뒤에 대북송금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여론들이 언론이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왜 김성태가 왜 북한에 줬냐 500만 달러를 왜 줬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기부 옛날 지금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 그 블랙 요원이 만들어낸 레포트에 공식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주가 조작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이 다 뭉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들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뭉개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북송금 특별법을 통해서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라고 검찰 조작, 예, 검찰 수사 특검법을 통해서 네네. 좀 이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고 싶고 그쪽에서 검찰이 어떻게 유하영 부지사를 구워 삼고 하는 방식의 수사 조작을 했냐 이것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추면 국민 앞에서 안 되는 거죠. 주권자인데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특검법을 해 나가면서 또 이제 여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얘기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특검은 정치적인 그런 공세다. 정치적인 공세의 측면이 분명히 특검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국민들은 이게 진실을 파헤칠 권리는 있다라고 또 보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그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야당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총선 거치면서 불거진 윤한 갈등으로 인해서 특검법 거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은 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민주당은 저는 대단히 어중간한 태도를 갖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너무 남발한다라고 하는 비난 여론을 저는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조국 혁신당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건이 전체적으로 뭐 192석을 갖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다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는 조국 혁신당과의 앞으로의 입법 공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받아줘야 되냐 마냐를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건데 저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구조를 생각해 보면 특검이 그냥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뭐 이런 한꺼번에만 것들도- 올라와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한동훈 특검법만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저작거리의 그런 여론들을 그러니까, 들어보면 충분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동훈 키우기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있는 거고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한동훈을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저는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9가지 의혹의 실체 이런 것들을 사실 면밀히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조국원을 뛰어넘는 수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조심하게 관찰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끝나서 당을 이제 추스르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7,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여야 모두 당원 당규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현재 당원 100% 이 지도부 선출 방식 요게 이제 얼마나 바뀌는지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지도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도부는 이제 그 당 안에서 다른 이제 그 당이 어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걸 공천에 나갈 때는 네. 국민의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지만은 아마 당 안에서의 어떤 직무를 갖다 만들어 나갈 때는 당원이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당원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구조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정당 책임 정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개혁의 일정한 방향대로 국민 여론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반영할까 하는 게 개혁의 포인트라면 저는 조금 뭐 7대 3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윤 대통령의 어중이 어떤 예. 방식에 꼽혀 있냐 이게 저는 결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게임의 룰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렇죠. 어떤 후보군에게 유리하냐. 예.
딱 보면 나오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이게 유리하고 저 그렇죠. 사람은 여기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법과는 다르게 법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네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이사 20%를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요. 생각보다는 20%면 많이 처음 반영하는 것 치고는 저는 많이 반영하는 거다. 원래는 한 10%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그 10%포인트 더 보탰으니까 굉장히 큰 건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역사는 대의원들이 사실 끌어온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권리당원 중심으로 바꿨는데 이게 저는 민주당 변화에 엄청난 폭풍을 가져올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마 앞으로 그런 당원의 권리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방식 외에도 지구당 관련해서도 나타날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거대한 어떤 쇄신의 돌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고해지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불리한 점도 많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신중하게 중도에 분포하는 그렇습니다. 그 네.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네. 그리고 너무 정부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좀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예. 사실 우리가 이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요 보수 정당이 주인 있는 정당처럼 되어 왔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진보 정당, 민주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성격을 띄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한 사람 위주로만 모든 제도들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결국은 대권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하는 것은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 신인들이 참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고 원외위원장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이렇게 선거법에 위반 안 되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구당 부활 다시 해야 된다. 옛날에 뭐 차떼기 정당 뭐 이래가지고 네. 지구당 그냥 다 폐지해버는 이게 이제 그랬는데. 오세훈법이 2004년도에 통과되면서 네. 그때 엄청난 정치 관련한 법률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패키지로. 그때 이제 오세훈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 저는 지구당 그때 당시에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뭐 삼김 정치의 영향력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적폐들이 거기 지구당을 통해서 쌓였고 지구당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보스가 그 돈을 줘서 장악하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저는 좀 정당 정치의 틀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구당 부활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2004년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 그 적폐에 가까웠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하냐, 이 제도적인 방지 장치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고 저는 지구당 부활은 전적으로 좀 찬성한다. 왜냐하면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 단위의 지금 지역위원회나 당헌협의회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이 작은 단위의 정치들이 제대로 네네.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치 자금을 쓰고 후원도 받고 하되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모니터링되는 감사를 받고 모니터링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저는 지구당을 적극적으로 부활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찬성이시고.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당하고 시도당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각 구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만 존재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과거에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걸 부정부패가 너무 그 안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한다라고 할 때 철저하게 제도적인 그런 맹점들을 갖다가 메꿔 나가고 부활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해야지 또 이거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거는 또 부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단을 잘 해야 되겠죠. 앞으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후원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건가. 뭐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던 그 윤상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억 5천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높일 건가 아니면 민주당이 안처럼 5천만 원 수준으로 갈 건가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 한 1억 정도 수준에서 네네. 아마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을 잘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서 좀 부패를 막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만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한 가지 저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지역구의 후보를 선출할 때에 너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중앙에서는 얘 꽂듯이 하고 있는데 지구당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같이 뭐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네. 시대에 그렇죠 쉽습니다. 의사결정하기도 지구당 쉽고. 부활하면 네.
그 안에서 선거도 하기 전에 막 선거법 위반 막 사례가 막 지금 그렇게 폭로되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예. 그럴 위험 어쨌든 과도기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투명해지는 투명해지는 과정인 거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는 지금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게. 근데 문제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예. 예. 지금 그렇게 음성화되어 있는 정치 어떤 자금의 시장들을 조금 더 양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네. 마지막으로 좀 국민들에게는 그럼 이 지구당 부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정치 기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긴 한데 저는 뭐 그것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 부분보다도 짧게. 저는 어떻게 이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정치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지금까지 한국